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55명, 일요일 확진자로서는 역대 최고 확진자를 보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비수도권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감염 확산에 대한 염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규모 콘서트, 집회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입니다. 김원미 기자. 네. 자, 대규모 콘서트와 집회, 바로 이 키워드에 있는 민주노총과 나훈아 콘서트, 이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이 민주노총과 가수 나훈아 씨의 공통점, 바로 이 코로나 시국에 수천 명의 사람이 모이는 집회 그리고 콘서트를 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지난 3일 민주노총이 서울 종로 일대에서 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 한 8,000명가량 됐는데요. 네. 이 코로나 시국인 만큼 당시엔 9명 이하까지만 집회가 허용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시에 있었던 민주노총 집회, 불법 집회였었던 건데요. 때문에 김부겸 총리 당시에 직접 민주노총을 찾아가서 이 집회를 좀 자제해달라라고 권유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모습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절망합니다. 정말 이거 하나 정말 한번 좀 털어주고 좀 도와주세요. 지금 어디선가 변이가 지금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다가 이게 전국적으로 만약에 되면 중대재해로 죽어가는 우리 노동자들 좀 살려주. 폐업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 살려주시고 저희도 국민입니다. 여러 차례 자제를 요청했던 집회의 참석자 중에 확진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집회 참석자들이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김부겸 총리의 자제 권고에도 부탁하고 민주노총 집회를 강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집회에 참석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지난주 금요일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바로 그 이튿날 또 집회에 같이 참석을 했었던 이 동료 2명이 추가로 확진을 받으면서 현재까지 이 민주노총 집회에 참가했었던 사람 중에 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회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굳이 집회를 해서 이렇게 확산 우려를 일으키는 거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중에 이제 최초 확진자가 나온 지난주 금요일 대구에서도 4,000명이 몰리는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가수 나훈아 씨의 이 콘서트였었는데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고 오시죠. 전화에 문자 오는데 문자 확인할 거니까 문자 미리 받으시고. 앞으로 당겨주세요. 티켓팅을 들고 우리 잘 먹어서 왔어요. 아니, 저희 마스크 잘 쓰고 왔습니다. 오늘 잘 지켰는데요. 노래도 부르고 싶어서 못 불렀어. 네, 지난 대구에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하루에 2번씩 이렇게 3일 동안 이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당시 거리두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법은 아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대구는 거리두기 2단계였기 때문에 공연 한 번 할 때 이 최대 4,000명까지 모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해서 정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선 영상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이 콘서트 공연이 임박해지니까 사람들이 막 먼저 들어가려고 이 앞이 입구가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일부는 이 마스크를 내린 상태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또 대화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콘서트 그리고 이런 집회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나눠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원미 기자. 네. 이 민주노총 집회 관련해서요.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이제 3명이 나왔잖아요. 근데 네. 이게 집회 때문인 것처럼 왜곡을 하고 있다. 집회 때문에 감염이 된 거다. 이렇게 왜곡한다. 이렇게 항변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민주노총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일단 집회에 참석했었던 사람이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건 맞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집회에 갔다 온 다음에 코로나에 걸린 건지 아니면
걸린 상태에서 집회에 참석을 했었던 건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 아니냐라는 얘기인 건데요. 그리고 최초 확진자 지난 3일에 이제 집회에 참석을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증상이 발현돼서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이 13일째인 16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 민주노총의 얘기로는 잠복기가 보통 14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거의 잠복기가 다 끝나갈 쯤에 이런 일이 있었던 만큼 역학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이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코로나가 걸렸다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 현재 이 방역 당국에서는 마치 집회 자체가 마치 감염원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집회 때문에, 그러니까 집회에서 감염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감염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잠복기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상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은영 위원님. 네. 자, 민주노총 얘기대로 네. 이 집회 때문에 감염이 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후에 감염이 됐기 때문에 잠복기일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집회가 결정적인 감염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분들 잠복기에 있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이면 이게 감염이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 때문에 대규모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집회가 열린 날이 3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확진이 된 게 15일인가 16일인가 되잖아요. 네. 한 12일, 13일이 걸쳐서 이제 확진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잠복기가 14일이라고 봤을 때 네. 이미 감염 자체가 집회 전에 됐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또는 있죠. 집회가 열린 중도에 감염이 됐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잠복기가 14일이지만 그 앞에 나올 수도 있고 14일까지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좀 책임을 덜기 위해서 과연 이 집회가 감염 경로냐 이렇게 따지는 건데 민주노총 스스로도 얘기했듯이 확인은 안 됐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겁니다. 네. 집회가 감염 경로였을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집회에서 만약에 이 민주노총 3명 확진된 사람 말고도 이미 그 집회에서 감염이 됐는데 지금 무증상이어서 자기가 자신도 감염됐는지도 모르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키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증상 비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수조사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여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제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은 그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그 감염 경로냐 아니냐, 집회가 감염 경로냐 아니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일단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좋잖아요. 불법 집회를 열었지만 뒤늦게라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려면 보건당국의, 방역당국의 이 행정명령, 전수조사 행정명령에 지금이라도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하면은 물론 민주노총도 민주노총이지만 정부도 사실 이중잣대를 들이댔거든요. 작년 광복절 집회 때는 엄정하게 대응했으면서 지금 민주노총 집회 때는 확진자가 나오면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을 뿐만 아니라 네. 뭐 통신조사라든가 뭐 이런 카드조사 이런 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이제 정부가 이중잣대를 들이댔다는 점도 비판받을 만한데 어쨌든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면 민주노총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따라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나훈아 씨 콘서트 한번 짚어보죠.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 일요일까지 개최가 됐어요. 이 대구 지역 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라고 하니까 이제 콘서트 개최 자체는 뭐 불법은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훈아 씨 코로나를요, 감기로 표현하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까불어도 면역 체계가 잘 돼 있으면 감기 같은 것이라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아, 저 말을 나훈아 씨가 직접 한 말이에요? 맞습니다. 공연 욕을 많이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욕먹을 각오로 현재 공연을 하고 있다. 이런 말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상당히 엇갈렸는데요. 나훈아 씨는 자중해야 한다. 이런 말부터요. 일단 공연 연기를 해야 했다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국가적 민폐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나훈아 콘서트는 현재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해운대 백스코에서도 예정이 돼 있거든요. 아, 부산에서도 이제 이어서 또 열리나 보군요. 맞습니다. 대구 이외에 부산에서 열리는 겁니다. 일단 곳곳에서 콘서트 강행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요. 일부 극성 팬들 사이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훈아 씨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가 현재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대구 콘서트에 이어서 오늘 23일부터는 부산에서도 또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도 봤지만 일부 마스크를 내리고 음식을 섭취한다든지 일부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분들의 모습도 좀 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개최가 되는 거면 방역 수칙은 제발 좀 철저히 지켜서 좀 우려하는 사태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윤정 기자, 그리고 지금 수도권은 어쨌든 4단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지난 주말, 어제 이제 휴일이었죠. 가장 궁금한 모습이, 자, 4단계에서는 대면 예배 자체가 금지돼 있어요. 그런데 법원이 19명 정도, 19명까지는 대면 예배를 허용했단 말이죠. 네. 어제 휴일날 모습이 좀 어땠을까요? 네, 법원은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했지만 일부 교회들은 이 19명을 넘겨서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반 모습이 있었군요. 네, 특히 사랑제일교회가 논란인데요. 사랑제일교회의 경우에는 이미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대면 예배가 아예 금지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제 대면 예배를 강행했기 때문인데 이 서울시는 예배 참석 인원을 15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교인들은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에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지만 알고 계신 것처럼 자가 진단 키트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PCR 검사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보조적으로만 쓸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큰 상황이었고요. 특히 전광훈 목사는 이 예배 중에 설교에서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제 예배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걱정되진 않으세요? 아니요, 뭐가 걱정을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예배 안 되게 못 살아요. 전국의 모든 교회에 예배를 금지령을 내렸는데 우리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명령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더 존중합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집회를 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강원에 간 사람이 몇 명 걸렸어. 조사를 딱 해봤더니 한 명도 안 나왔다. 한 명도. 근데 경찰들이 강제로 막 잡아가지고 막 강제로 콧구멍을 쑤시고 해가지고 근데 82명이 걸린 날짜가 언제 걸렸냐? 8월 16일 날 걸렸어. 네, 지금 앞서서 이 서울 은평구의 한 교회의 모습 보셨는데 네. 그 교회의 경우에는 한 450명 정도가 대면 아이고. 예배를 드린 교회였거든요. 네. 그 교회 영상 먼저 보셨고 그리고 이어서 이 사랑제일교회 이 설교 모습을 보셨는데요. 이 사랑제일교회의 경우에는 예배를 강행하면서 이 취재진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 유튜브 영상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 저 모습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예배에 헌법학자를 초대해서 비대면 예배를 강제하는 건 위헌이다라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아니 취재진이 이 사랑제일교회 미리 취재를 갔다는 거는 네. 대면 예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제 미리 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시나 방역당국에서는 현장 조사를 안 갔을까요? 네, 서울시 역시 이 현장 조사를 위해서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아, 갔어요? 네, 예배 현장을 확인을 하고 이 교회 관계자들을 고발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교회 변호인단이 시 관계자의 출입을 막으면서 이 예배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고요. 이 진입을 아하. 시도하는 이 서울시 공무원들 그리고 교회 변호인단이 충돌을 빚으면서 고성이 오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서울시는 유튜브 영상 등을 그 증거 자료로 써서 이 대면 예배가 확인이 된다면 이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앞서서 저희가 예배 영상을 보여드린 것처럼 네. 이 평소에는 이 예배 영상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들이 함께 담겼거든요. 그런데 어제의 경우에는 이 신도들은 담기지 않고 딱 정광훈 목사만 딱 나왔군요. 네, 설교를 하는 모습만 담겨서 좀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현장 점검을 위해서 찾아간 이 서울시 관계자를 막았다는 데서 좀 더 큰 좀 비판이 좀 일 것 같습니다. 일본 대사관 2인자의 망언. 자, 지난 주말이죠. 일본 대사관 공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게 알려지면서 상당히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김원미 기자. 네. 이 이후에 이 공사가 무슨 해명을 내놨던데 글쎄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해명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이 처음 이 개요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 대사관의 서열 2위 소마 히로이사 총괄공사가 문 대통령에 대해서 성적으로 비하하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5일 국내 한 언론사 기자랑 얘기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이런 일본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독선적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성적인 비유를 댄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소마 히로이사 공사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대사관 차원에서 입장 있으십니까? 개인을 지칭해서 그런 말을 쓴 적은 없고 그 자리에서 일단 여성 기자 앞에서요 불적절한 말이라는 사죄도 했고요. 그리고 한국의 일반적인 제가 관여해왔던 외교가 있어서 네. 한국 쪽이 가끔 자기 기대치를 높이고 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본을 좀 강하게 비판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문맥에서 설명한 얘기입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문 대통령한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한국의 어떤 외교 패턴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거다라면서 오해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게 말이 좀 지나쳤다고 볼 수 있지만 사죄도 하고 또 철회도 했다. 그럼 사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이게 보도된 게 유감스럽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더 유감스럽다, 이 적반하장식 아닌가요, 이거? 참. 그런데 이동석 기자, 오늘 일본 언론에서 이 소마공사 경질 보도가 나왔던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요. 히로이사 총괄공사를 경질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일본이 특정 언론을 통해 슬그머니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청와대에 직접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적 일탈인지 등에 대해서 판단을 현재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조금 전에 일본 관방장관이 입을 열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어떠한 상황에서 행해진 것이라도 외교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런 말을 한 건데요. 언론을 통해서만 전해졌는지 아니면 공식적인 노트를 통해서 청와대에 전해진 건지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관광장관은요, 소마공사의 경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요. 적재적소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질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적재적소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 자, 윤 기자, 이 소마공사 망언에 대해서 국내에서 비판의 목소리 상당히 높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이 강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눈과 귀를 의식해 할 정도로 충격적이고 몰상식한 일이라고 쏘아붙였고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일본 외교의 수치라면서 일본 정부는 일본 외교의 수치를 시정하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 야권 잠룡들도 비판을 하기엔 마찬가지였는데 이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일본 정부를 향해서 이 사과와 해당 외교관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자, 지금 도쿄올림픽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방일 문제가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일본 공사의 망언, 이것 때문에 이 방일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높아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또 오늘 아침에요.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일 이번 주 금요일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는 내용을 전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박수현 소통수석이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오늘도 일본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좋은 성과를 내는 정상회담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일단 박수석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특정 언론을 통해서 소마공사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슬그머니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소마공사 경질 여부도 공식 통보받은 게 없다. 예,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개인적 일탈이냐 아니면 스가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이 사고의 프레임이냐라고 하는 것을 뭐 두 가지를 다 가능성을 놓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양국이 현재 협의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면서요.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해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정 기자, 그런데 네. 이 문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나섰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일본이 우리 대통령을 맞이할 자세가 안 돼 있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다만 이 야당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가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어제 오늘 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경우에는 도쿄올림픽 문제를 상식적으로 접근해주기 바란다라면서 이웃집 잔치에 가지 않는 게 더 비상식적이다라고 밝혔고요. 네. 이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일본 공사의 망언 파동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일본에 가면 이 통큰 지도자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국내에서 이 소마공사의 망언뿐만 아니고요. 지금 도쿄 현지에서 올림픽 준비가 한창이죠. 여기에 우리 대한체육회가 올림픽 선수촌에 우리 선수들의 이 경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런 플랜카드를 붙였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저 플랜카드를 붙였는데 저걸 보고 또 일본의 극우단체가 또 딴지를 겁니다. 그러면서 우길기를 흔들면서 정치적인 이런 입장을 나타내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딴지를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한체육회가 IOC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 문구, 이 플랜카드를 뗄 테니까 일본의 우길기 반입도 좀 금지해달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플랜카드는 철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길기는 정치적인 입장을 담고 있지 않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합의가 깨진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얄팍한 주장을 하는 건지 모를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올림픽 앞두고 한일 간 긴장 상태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네. 이 소마공사의 망언에 우길기는 또 정치적 입장이 아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또 논란이 되고 글쎄요. 일본이 손님 맞을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이게? 뭐 지금으로 봐서는 손님 받을 준비가 좀 덜 돼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날 스가 총리랑 한일 회담을 하는데 지금 오늘까지 자가격리 기간을 빼면 오늘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죠. 좀 뭐 가든 안 가든 제가 보기니까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근데 이제 가야 할 이유가 있고 안 가야 할 이유가 있거든요. 네. 제가 보니까 가지 말아야 될 이유보다 가야 할 이유가 조금 더 많아요. 가야 할 이유가 많아요. 예, 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가야 얻어올 게 없다. 일본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일본이 지금 한국을 좀 무시하는 말을 이거 소마공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또 우길기 같은 것도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한국을 완전히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봤자 얻어올 게 없는 거죠. 근데 가야 할 이유를 보면은 한미일 동반자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되잖아요. 지금 너무 지금 좀 길어졌어요. 예, 서로 안 본 지가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또 평창 올림픽 때는 또 그때 아베 총리가 또 왔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소마 공사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큰 대인으로서 먼저 좀 손을 내미는 거 이것도 저는 좋은 태도가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는 한일 회담도 있지만 또 우리 올림픽 대표단을 격려하는 또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지만 좀 가는 쪽에 한일 정상회담 없이 또 임기를 끝내자는 게 너무 좀 이 미래를 좀 보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뭐 가든 안 가든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은 가는 쪽에 좀 무게를 좀 두는 게 어떠냐.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얘기하고 싶고요. 우리 대통령이 해외 방문 그동안에 두 가지가 굉장히 잘못된 게 있었어요.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 때 2012년 8월 10일 날 독도 방문했잖아요. 네. 독도 방문한 걸 자체는 뭐라고 할 건 아닙니다만은 그때부터 한일 관계가 완전히 엉망이 됐죠. 거기다가 위안부 징용공 사건까지 나면서 지금 한일 관계가 한 9년째 뒤집어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나빠졌거든요. 또 한 번 해외 방문 잘못한 게 2015년 10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 간 거예요. 네. 그때부터 중국이 자유우방 국가에서 한국만 오네? 저 한국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한국을 그냥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차 그 북핵 그 김정은이가 실험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전화했는데 얼마 안 돼 전화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사드 보복이 또 시작됐죠. 그래서 외국 방문 같은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하지만은 이번에는 올림픽이라는 게 또 평화 분위기, 또 스포츠맨십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는 좀 전향적으로 했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방일에 대해서 좀 미래지향적인 모습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군요. 네. 자, 그런데 일본은 계속해서 과거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박수현 국민소통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분노해야 할 것은 분노하고 단호해야 할 것은 단호해야 한다. 김 기자, 지금 보니까 사이다 대 핫초코예요. 네. 자, 이재명 지사는 사이다인 것 같은데 이낙연 지사는 왜 핫초코예요? 네, 왜 핫초코라고 얘기를 하는지 영상으로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이야기로 들었을 때는 핫초코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오후에 한 잔 정도. 왜냐하면 오전에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요. 네. 오후 3시 넘어서 커피 마시면 잠이 잘 안 와요. 네. 좀 단 걸로. 아, 그러시군요. 이낙연 전 대표가 매일 핫초코 한 잔씩 먹는지 처음 알았네요. 네, 그러니까 오후에도 커피를 먹으면 잠이 안 오기 때문에 핫초코를 먹는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래서인 건지 이 사이다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이재명 지사한테도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사이다로 회귀하겠다. 그거야 본인의 자유지요. 하루 종일 사이다만 드시면 안 좋고요. 네. 아침에는 커피도 드시다가 네. 저녁에는 맥주도 한잔 하시고 네. 오후에 사이다 한 잔씩 하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조언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예선에서 김 빠진 사이다였다. 본경선에서는 다시 사이다로 가는 거냐. 사이다, 국밥 어느 쪽입니까? 일단은 좀 쏘는 맛을 줄인 사이다로 계속 가기로 했어요. 아, 그러니까 탄산 조금 낮춰서. 조금 낮춰서. 예, 조금 낮춘 탄산. 왜냐면 쏘는 맛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탄산의 그 쏘는 맛 때문에 상처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 본질은 잃지 않고 대신에 내부의 상처는 최소화하고 원팀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으로 해야 되겠다. 네, 최근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 이재명 지사가 김 빠진 사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니, 때리면 안 아픈 척하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인 건지 탄산을 줄인 사이다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탄산 조절이 좀 잘못된 건지 또 이재명 지사 발언 갖고 또 공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길래 공방이 되고 있는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보고 어떤 분들이 자꾸 뭐 말 바꿨다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 계시던데요. 저는 태세 전환이 더 문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5.18을 비난했다가 바뀐 사람이죠. 바뀐 거 맞죠. 좋은 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5.18 학살을 옹호하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박정희 그 찬양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낙연 대표가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저보고 표현상의 약간의 뭐 문제될 점들을 가지고 왜곡해서 윤석열 본인만 검증하자고 그랬다면서. 그 자기 가족들 검증 피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라든지 우리 식구들끼리 용인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재명 지사가 누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내가 윤석열 전 총장 본인만 검증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아니 본인 가족으로 불똥 튀는 걸 좀 우려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었다라고 했죠. 이렇게 보면은 이 얘기 바로 이낙연 전 대표의 공보 단장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는 5.18 학살을 옹호했고 그리고 이 박정희 전 대통령도 찬양을 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 즉각 이 왜곡, 날조하는 네거티브 공세는 사이다가 아니라 독극물이다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측 얘기는 5.18 학살을 옹호한 게 아니라 이제 기자 시절에 이 어떤 사람의 발언을 이 쌍따옴표로 인용해서 기사를 썼을 뿐인 거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한 게 아니라 당시에 내가 전남지사였었는데 그때 이 같이 경북도지사였었던 김관용 그 경북도지사가 내가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기념 사업에 참여를 할 테니까 당신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100주년 기념 사업에 같이 교차해서 이름을 올리자라고 해서 이름을 올렸을 뿐인 거고 같은 취지로 이희호 여사도 그때 이름을 올리지 않았었냐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해명이 맞다고 한다면 탄산이 좀 과하게 이번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재명 지사 최근 본인의 사이다 지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저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이런 직설적인 표현을 국민들이 사이다라고 호응을 하지 않는다. 이 사회특권층에 대해서 할 말을 할 수 있느냐가 이 국민이 생각하는 사이다의 조건인 건데 근데 국민 삶을 바꾸기 위한 이런 치열한 경쟁, 사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이 진흙탕 싸움이 되기 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사이다 이재명 그리고 핫초코 이낙연 두 사람의 이 대결 사실 수위가 좀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이 대선일이 다가오면 뭐 사이다, 핫초코뿐만 아니고 뭐 쌍화차라든지 오렌지 주스 등등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메뉴가 많아지면 상당히 흥미롭겠죠. 하지만 이재명 전 지사가 얘기한 대로 진흙탕은 아마 원치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대권 구도, 대권 경쟁이 본격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 여야 경쟁자들의 이 경쟁력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여권의 대권 구도에서 1강 체제에서 양강 체제로 변하는 모습인데 그러면서 이 두 주자의 이 기싸움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이 부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보니까 사이다 대 핫초코예요. 네. 자, 이재명 지사는 사이다인 것 같은데 이낙연 지사는 왜 핫초코예요? 네, 왜 핫초코라고 얘기를 하는지 영상으로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이야기로 들었을 때는 핫초코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오후에 한 잔 정도. 왜냐하면 오전에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요. 네. 오후 3시 넘어서 커피 마시면 잠이 잘 안 와요. 네. 좀 단 걸로. 아, 그러시군요. 이낙연 전 대표가 매일 핫초코 한 잔씩 먹는지 처음 알았네요. 네, 그러니까 오후에도 커피를 먹으면 잠이 안 오기 때문에 핫초코를 먹는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인 건지 이 사이다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이재명 지사한테도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사이다로 회귀하겠다. 그거야 본인의 자유지요. 하루 종일 사이다만 드시면 안 좋고요. 네. 아침에는 커피도 드시다가 네. 저녁에는 맥주도 한잔 하시고 오후에 사이다 한 잔씩 하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조언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예선에서 김 빠진 사이다였다. 본경선에서는 다시 사이다로 가는 거냐. 사이다, 국밥 어느 쪽입니까? 일단은 좀 쏘는 맛을 줄인 사이다로 계속 가기로 했어요. 아, 그러니까 탄산 조금 낮춰서. 조금 낮춰서. 예, 조금 낮춘 탄산. 왜냐면 쏘는 맛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탄산의 그 쏘는 맛 때문에 상처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 본질은 잃지 않고 대신에 내부의 상처는 최소화하고 원팀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으로 해야 되겠다. 네, 최근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 이재명 지사가 김 빠진 사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니, 때리면 안 아픈 척하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인 건지 탄산을 줄인 사이다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탄산 조절이 좀 잘못된 건지 또 이재명 지사 발언 갖고 또 공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길래 공방이 되고 있는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보고 어떤 분들이 자꾸 뭐 말 바꿨다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 계시던데요. 저는 태세 전환이 더 문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5.18을 비난했다가 바뀐 사람이죠. 바뀐 거 맞죠. 좋은 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5.18 학살을 옹호하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박정희 그 찬양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낙연 대표가 내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저보고 표현상의 약간의 뭐 문제될 점들을 가지고 왜곡해서 윤석열 본인만 검증하자고 그랬다면서. 그 자기 가족들 검증 피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라든지 우리 식구들끼리 용인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재명 지사가 누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내가 윤석열 전 총장 본인만 검증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아니 본인 가족으로 불똥 튀는 걸 좀 우려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었다라고 했죠. 네. 보면은 이 얘기 바로 이낙연 전 대표의 공보 단장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는 5.18 학살을 옹호했고 그리고 이 박정희 전 대통령도 찬양을 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 즉각 이 왜곡, 날조하는 네거티브 공세는 사이다가 아니라 독극물이다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측 얘기는 5.18 학살을 옹호한 게 아니라 이제 기자 시절에 이 어떤 사람의 발언을 이 쌍따옴표로 인용해서 기사를 썼을 뿐인 거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한 게 아니라 당시에 내가 전남지사였었는데 그때 이 같이 경북도지사였었던 김관용 그 경북도지사가 내가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에 참여를 할 테니까 당신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100주년 기념사업에 같이 교차해서 이름을 올리자라고 해서 이름을 올렸을 뿐인 거고 같은 취지로 이희호 여사도 그때 이름을 올리지 않았었냐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해명이 맞다고 한다면 탄산이 좀 과하게 이번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재명 지사 최근 본인의 사이다 지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저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이런 직설적인 표현을 국민들이 사이다라고 호응을 하지 않는다. 이 사회특권층에 대해서 할 말을 할 수 있느냐가 이 국민이 생각하는 사이다의 조건인 건데 근데 국민 삶을 바꾸기 위한 이런 치열한 경쟁, 사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이 진흙탕 싸움이 되기 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사이다 이재명 그리고 핫초코 이낙연 두 사람의 이 대결 사실 수위가 좀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이 대선일이 다가오면 뭐 사이다, 핫초코뿐만 아니고 뭐 쌍화차라든지 오렌지 주스 등등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메뉴가 많아지면 상당히 흥미롭겠죠. 하지만 이재명 전 지사가 얘기한 대로 진흙탕은 아마 원치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권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지금 우리가 백브리핑에서 여당 내 주자들 간의 이 신경전 짚어봤어요. 그런데 주말 사이에 한 포스터가 상당히 좀 논란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름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군필 원팀 포스터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함께 보시면 이낙연, 그리고 정세균, 김두관, 박용진 후보의 모습을 저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걸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군필 원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 강한 안보를 강조한 문구인데요. 바로 군대를 갔다 온 후보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추미애 후보의 모습은 쏙 빠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게요? 네, 일각에선 병역 면제를 받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포스터가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포스터에 나온 이 주자들도 이 포스터에 대해서 반응이 그렇게 뭐 달갑진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각 캠프의 입장을 전달해 드리면요. 정세균, 김두관, 박용진 후보는 검증이 마타도어가 돼선 안 된다면서 군대 미필 소리를 들어도 좋으니 포스터에서 날 제발 빼달라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단연코 앞서 싸우겠다는 입장도 전했는데요. 다만 이낙연 캠프에서는요. 우리 캠프에서 제작한 게 아니라는 짧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포스터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질 않았습니다. 자, 포스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군필 원팀에서 4명의 주자가 있고요. 그 옆에 군필 여당, 미필 야당 해서 군필 여당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전 대표 같네요. 그런데 미필 야당에 이재명 지사가 미필 야당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정 기자. 네. 이 두 포스터를 보면 이재명 지사를 저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정작 본인은 좀 어때요? 네, 이재명 지사 직접 사진까지 올리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군대를 가지 못한 이유, 바로 중학생 때 이 소년공 시절 프레스기에 눌려서 이 성장반이 손상되면서 보신 것처럼 왼쪽 팔이 좀 비틀어졌기 때문에 장애 판정을 받아서였거든요.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저 사진을 직접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는지 발언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가 서글픈 얘기여서 좀 안 하고 싶은데 굳이 물어보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이렇게 팔이 이렇게 휘어서 저희 아마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제가 어디 행사장이라 이런 데 서면 팔이 이렇게 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건방져 보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팔을 이렇게 있는 자세가 되거든요. 이걸로 마치 제가 뭐 병력을 고의적으로 면탈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서글프다.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네거티브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는 있는 사실에 기초해서 지적하는 건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음해 왜곡하는 것은 그런 게 정말로 네거티브 또는 마타도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자중해야 된다. 이 아픈 과거 때문에 군 면제를 받은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장애로 인해서 군대를 가지 못한 것인데 마치 병역을 고의적으로 면탈한 것처럼 말하는 이 네거티브나 마타도어는 자중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은 의원님, 이 군필 포스터가 상당히 논란이에요. 앞서 이제 윤지영 기자도 설명을 했지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픈 과거 때문에 면제를 받은 부분이었고 여기 포스터 나와 있는 이 주자들조차도 이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거든요. 네. 상당히 이런 부분, 소위 얘기하는 이런 공격들은 옳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럼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죠. 일단은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걸로 보이는 포스터인데요. 이재명 외 다른 후보의 캠프거나 또는 지지자가 만들어서 유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아직 누가 만들었는지는 드러나지는 않았죠. 그렇죠. 어쨌든 이재명 지사 측은 아니라는 건 분명한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민주당 당원이라면요. 이재명 지사가 병역을 면제받은 게 소년공 시절 그 아픈 기억 때문이라는 걸 대부분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유포를 했다면 상당히 치졸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대선이나 이제 장관 검증이라든가 해서 도덕성 검증에서 병역은 굉장히 중요한 잣대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편법 등을 동원해서 병역을 면탈했느냐라는 걸 검증하기 위한 것이지 이렇게 이제 아픈 과거로와 관련돼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런 걸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딱 보면은 나오잖아요. 이거. 네. 그래서 이 포스터를 만든 사람이 이재명 지사 그렇게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오히려 이 만든 쪽에 역풍이 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재명 지사 측과 이낙연 후보 간의 네거티브 검증이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오해받는 게 싫어서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일단 선을 그었는데 어쨌거나 만약에 밝혀진다면 이건 역풍이 불 수밖에 없죠.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치졸하다. 지질하다 이런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민주당 경선이 지나치게 과열돼서 후유증이 우려되는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네거티브가 경쟁이 치열할수록 잘 먹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경우는 이런 네거티브 전략을 쓰면은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이미 알고 있던 것도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면 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겹치면서 선택을 달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거티브에 대한 유혹을 대권 후보들이 떨치기 어려운데 물론 이제 적절히 활용하는 건 후보 검증 차원에서 불가피하죠. 네. 하지만 이제 정확한 팩트가 아닌 아까도 5.18 옹호라든가 박근혜 찬양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 찬양. 박정희 찬양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부정확한 내용으로 왜곡해서 비틀어서 마타도어를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본인한테 공세를 한 본인한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경선 과정에서 마타도어식으로 흑색선전이 난무하게 되면 난타전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됐을 때 상대 진영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부가 분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아직까지 이 포스터가 어디서 제작을 된 건지 이 부분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이동석 기자. 그리고요, 제 뒤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소위 단톡방 가지고도 공방이 세요. 네, 맞습니다. 김은민 기자가 앞서 백브리핑에서 전해드렸지만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공방이 계속해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권 내 1위, 2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건데요. 최근 이낙연 후보의 비방글을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대화방에 올렸다는 의혹이 전면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도와달라 이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비방글을 올린 사람, 다름 아닌 경기도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요. 이재명 후보는 본인 관련 여부를 밝히라며 당 선관위에도 정식 의뢰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이낙연 캠프 측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 산하기관 임직원의 SNS 계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가? 이 사건은 워낙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서 우리 당이 받아들이는 자세나 처리하는 자세 매우 엄중해야 됩니다. 선거법 위반은 아닌데 그 내부의 지침에 어긋나는 정치 중립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지휘 권한을 행사를 해서 감사 중이고 직위 해제했다는 보도가 아마 오늘 나갔을 겁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선거에 개입해서 물의를 일으킨 건 책임지는 게 맞다면서요. 직위 해제를 하고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낙연 캠프 측에선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해당 글을 올린 사람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근데 모르는 일이라는 발뺌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윤지영 기자, 계속해서 두 사람이 과열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부분 너무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좀 나타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좀 자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건데요. 이낙연 전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경선은 독창이 아닌 합창이어야 한다라면서 네거티브에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경선 후보의 인심 비방을 삼가는 것 등 이 원팀 기조를 강조하는 취지의 3대 원칙, 6대 실천안을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이재명 지사 역시 이 치열한 경쟁이 자칫 이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진흙탕 싸움이 되기 십상이라면서 멋이 중원지를 기억하는 건 경쟁 주체인 정치인의 몫일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 기자, 그런데 뭐 요거는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앞서 이제 나훈아 씨 콘서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훈아 씨가 이 콘서트장에서 소위 그 이재명 지사 바지 발언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나훈아 씨 하면 이 바지 발언의 원조격이죠. 그렇죠, 지난 2008년 있었던 기자회견 모습 아직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모습을 최근 이재명 지사가 바지 발언을 하면서 다시 상기시키게 됐거든요. 이 모습 영상으로 먼저 준비했는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네, 나훈아 씨. 이 모습을 회상한 듯 이 지난 16일 콘서트에서 아니 내가 바지를 어쨌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 바지를 가지고 라면서 내 바지가 지 바지보다 비쌀 건데?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바지 발언 원조로서 이재명 지사의 바지 발언으로 자신의 과거가 다시 도마에 오르는 상황이 좀 불편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발언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 지사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가수 나훈아 씨에 대한 비난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스형 성향이 원래 태극기 부대 쪽에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다라는 등등의 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반면에 일부 네티즌들의 경우에는 대선 후보보다 정권에 굴하지 않는다. 가수가 웃자고 한마디 한 걸 다큐로 받아들이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앞서서 나훈아 씨는 지난달 30일 방영된 그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공연 지난 그 명절 때 방영이 됐었죠. 여기에서는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라면서 이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가 생길 수 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서 이 현 정권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바지 발언 때문에 과거의 일이 자꾸 소환이 되니까 이 부분이 좀 기분이 나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 대권 주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지난 한 주 이 대권 주자들 어떻게 변했는지 추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현미 기자. 네. 일주일 매주 월요일마다 발표되는 여론조사 있잖아요. 이 여론조사 지난주는 어떻게 좀 변화가 좀 있었어요? 네, 저희가 항상 요 며칠 방송에서 계속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라고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그 격차가 더 좁혀진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30.3%,
이재명 지사가 25.4%, 이낙연 전 대표가 19.3%입니다. 사실 윤 전 총장이랑 이재명 지사의 차이는 4.9%포인트,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니까 늘 그렇듯 오차 범위 내의 차이기 때문에 뭐 엎치락 뒤치락 두 사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이재명 지사랑 이낙연 전 대표의 이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 보면은 차이가 6.1%포인트입니다. 역시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이재명 지사랑 이낙연 전 대표의 두 사람의 지지율 오차 범위 내에 든 거 제가 알기로는 최근 요 몇 달 동안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권의 상황 짚어봤는데 계속해서 이제 본경선을 앞두고 이 신경전이 가열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윤석열 대 최재형 차별화 행보 유불리는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 두 사람의 차별화된 행보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차별화됐는지 그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원미 기자. 네. 먼저 지난 토요일이었죠. 7월 17일 재헌절이었는데 네. 이때 재헌절 행보를 두고도 딱 갈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7일 재헌절날 두 사람이 어디에 갔는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됐어? 네. 박열사와 우리 홍 변호사님 또 우리 아직도 이 한을 극복하자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울지 마세요. 네. 윤석열 물에 빠지면 구해주세요. 그러니까요. 빠지진 않아요. 다 했던 거라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구석구석에 있는 쓰레기를 부으며 정말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한 것,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 17일 재헌절날 광주에 가서 5.18 광주 민주화 묘지를 참배를 했습니다. 네. 이 반면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부산 해운대로 가서 이 같은 당원들하고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간 지역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은 호남 민심,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PK 민심을 공략을 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 용어로 좀 얘기를 하자면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중도, 어떻게 보면은 중도 호남 지역의 어떤 중도 확장을 노린 이른바 산토끼를 좀 잡으러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보수 텃밭, 이 집토끼를 좀 잡으려고 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난 17일 행보 외에 그 이후의 행보도 확연하게 좀 다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내일 대구를 갑니다. 네. 이 어제 호남 민심 잡고 이제 내일은 TK 민심을 잡고 다시 말해서 통합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영호남 다 가는군요. 그렇죠. 근데 어제 부산에서 당원들하고 쓰레기를 주었던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어제는 이 부산에 갔었지만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입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 내부 당원들하고 스킨십을 좀 강화하는 이런 모습인 건데 보시면 윤석열 전 총장은 좀 지역별로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움직이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그거랑 다르게 좀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당 안에서 이 당원들을 좀 만나는 가진 걸 좀 잘 챙기는 그런 모습이죠. 때문에 이런 두 사람을 두고서 나오는 얘기가 윤석열 전 총장은 직접 결정하고 지휘하는 감독형인 거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좀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협의해서 결정을 이끌어내는 경청형 리더십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윤 전 총장은 감독형이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경청형이다. 그런데 김 기자 보니까 두 사람 이 캠프 사무실로도 상당히 좀 차별화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저희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이례적으로 여의도가 아니라 광화문에 이 캠프를 차렸다라고 전해드렸었죠. 그랬죠.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회 바로 맞은편에 여의도에 있는 이 대합 빌딩에 터를 잡았습니다. 대합 빌딩은 아마 정치부 기자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대선 캠프로는 명당 중에 명당, 전통적인 명당이다라고 꼽히는 그런 곳인 건데 바로 이 대합 빌딩은 여기에서 이제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여기에 캠프를 차려서 최종 대통령이 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윤 전 총장 캠프가 있었던 이 이마빌딩은 이회창 전 총재가 캠프를 꾸렸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회창 전 총재 사실 결과가 썩 좋지 않았잖아요. 물론 명당이라는 게 뭐 믿을 만한 건 아닙니다. 믿을 만한 건 아닌데 일단 두 사람이 이 캠프를 차린 장소만 한번 보게 되더라도 윤 전 총장은 내 길은 약간 내가 개척한다라는 스타일인 거고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좀 조심조심 통상적인 좀 틀 안에서 안전하게 발을 내딛는 이런 스타일인 게 좀 눈에 보입니다. 캠프 사무실만 봐도 또 차이가 이렇게 나는군요. 네. 이동석 기자, 조금 전에 김은미 기자가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 만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뭐 만남에서 특별한 얘기가 있었을까요? 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원장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에 나섰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카메라도 한번 봐주세요. 아이고, 선생님. 들어가시죠. 이제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는 일방적으로 끌고 가거나 자기 주장을 설득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다른 쪽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때로는 설득당하면서 협력하면서 이제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점은 오늘 오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네, 최 전 원장은 나라의 지도자는 자기 주장을 설득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 이번 회동에선 야권 단일화를 위한 윤 전 총장의 행보 등 여러 가지가 논의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정 기자, 그래 반대로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뭐 인천공항을 갔네 안 갔네 얘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인천공항을 갔다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결국에는 안 갔고 갔다고 한 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도쿄올림픽 참여를 위해서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출국을 하는데 오전에 출국했죠. 네, 이 선수들을 응원하고자 윤 전 총장이 인천공항을 갔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을 봤다라는 제보를 일부 언론들이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윤 전 총장 캠프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 캠프에서 처음에는 이 윤 전 총장이 평소에 워낙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수들을 응원하고자 혼자 조용히 다녀왔다. 저 먼 발치에서 출국하는 걸 보고 금방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2시간 뒤에 돌연 윤 전 총장이 가지 않았었다라고 다시 공지를 정정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출국하는 걸 응원하고자 개인적으로 다녀오려고 했지만 현장 상황상 안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공항에 가지 않았다라고 밝힌 건데요. 다만 이 상황을 두고서 지금 사실은 대선 후보의 일정을 공유한다는 건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안을 두고서도 이 2시간 만에 입장이 전혀 다르게 뒤집힌 것을 두고 이 내부의 혼선만 노출됐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네. 오늘 뭐 일정도 그렇고 기존에 이제 재헌절 일정, 주말 일정들, 그다음에 뭐 캠프 사무실 이렇게 우리 기자들이 쭉 정리를 했는데 글쎄 어떠세요? 이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차별화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차별화 속에서 어느 후보에게 더 좀 점수를 좀 주고 싶으세요? 뭐 지금은 새로 시작했지만 이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 선언한 지도 별로 안 됐는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거기에 지금 나온 게 4위 5.6%, 굉장히 5%를 넘어버렸어요. 네네. 굉장히 물론 정치 선언한 지 얼마 안 돼서 컨벤션 효과도 있지만은 이게 4위라는 건 대단한 거죠. 만약에 10%까지 넘으면은 상당히 상승 기류를 탈 가능성이 많아서 네. 지금까지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는 지지율 차이는 아직은 굉장히 많이 나죠. 이 같은 야권의 뭐 뿌리를 둘 움직임이지만은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최재형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우선은 사무실 두 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최재형 감사원장은 여의도에도 뒀어요. 네. 기존 정치권하고 호흡을 같이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당에도 들어가고 김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시던 분 삼선 의원도 정무적으로 같이 합류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존 정치하고는 좀 거리두기 그리고 제3지대에서 있으면서 보수 중도를 끌어안기죠. 그래서 7월 17일 날 방문한 자리도
최재형 감사원장 부산 가서 PK 지역 가서 쓰레기 줍기 했잖아요. 네. 저는 그게 보수의 품격, 희생정신, 봉사 뭐 이런 거를 저는 나타냈다고 봅니다. 후한 점수를 주시는군요.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광주에 갔어요. 네. 그건 정의, 상식, 분노 이런 거를 말하면서 그 중도층 또 호남층, 진보층을 흡수하겠다. 뭐 그런 정치적인 그런 포석이 상당히 달라져 있는 거 이런 걸 봤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관계 왜 갔겠어요? 자기는 스킨십 차원 아닐까요? 스킨십도 있지만은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 때 국민의힘에 있었던 오세훈이가 상당히 열세였는데 당 힘을 얻고 됐잖아요, 서울시장이.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안철수 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은 지지율은 압도적인 일입니다만은 지금 감독하고 배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오늘 인천공항 방문 것도 자꾸 혼선이 빚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정치하고 차별을 두고 거리를 두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혼선을 자꾸 빚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측근이나 그 참모진에 저 정무 감각이 있는 정치를 아무나 한다는 게 사실 말은 쉽지만 정치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도 전문가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검사 뭐 이런 분들이 정치를 잘한다고 하지만 그 정무적인 감각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누구나 정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전문가를 좀 영입해가지고 그쪽에다 좀 맡기는 식으로 해야지 이 지지율 정체를 저는 돌파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의힘 입당 여부도 빨리 결론을 내려야지 자칫하면 보수에서도 실망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래서 조금 저는 걱정을 좀 하는 편입니다. 네. 자, 앞으로 이 두 사람 뭐 전략적으로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의혹이 있었죠. 여기에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제 검증 대상에 올라간 듯한 모습입니다. 자, 이동석 기자, 먼저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골프 접대 관련 의혹이 또 새로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한 건설회사 출신 회장과 수출하에 걸쳐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 오늘 오전에 전해졌습니다. 건설회사 회장의 일정표가 공개되면서요. 그 안에 윤 전 총장의 이름이 수차례 걸쳐 나왔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네. 식사 및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어떤 사건에도 관여한 적이 없다면서 해당 기사는 악의적인 보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윤 전 총장은 그때 당시는 밤낮 없이 일하는 시대였다. 그러면서 무조건 접대를 받았다고 함부로 추단하거나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10년간 건설사 회장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은 없다면서요. 골프를 한 적은 있으나 그러나 비용은 각자 내거나 번갈아 냈다. 이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권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나칠 수 없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서요. 일단 정세균 전 총리는 검사가 골프를 치는 건 죄가 아니지만 범죄 의혹이 있는 업자와 밥 먹고 술 마시고 골프를 쳤다면 죄다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섰는데요. 김용민 최고위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조남욱 전 회장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윤 전 총장과 여러 차례 골프를 함께하고 그에게 명절 선물이나 만찬 등의 접대를 했다는 달력 기록과 선물 리스트가 확인이 됐습니다. 특수부들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나온 것입니다. 최근 밝혀지고 있는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들에 비추어 윤석열 전 총장과 조남욱 전 회장도 유사한 관계로 강하게 의심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금품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 김용민 최고위원 충분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나온 것이라면서요. 윤 전 총장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반대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뭐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네, 오늘 이 한 매체가 관련 보도를 내놨는데요.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취임 이후에 목동 소재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시세보다 최소 5억 원 이상 싼 가격에 임대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지난 2018년에 이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임대를 했는데 당시 전세 시세는 6억 원에서 8억 원 정도로 형성이 돼 있어서 5억 원 이상 싸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최 전 원장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게 전세 1억 2천이 아니라 보증금 1억 2천에 월세 100만 원을 받는 반전세라는 건데요. 이 감사원장이 되고 이 공관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관사의 집기들이 이미 있어서 집에 가구를 모두 두고 갈 수밖에 없었고 이 방 4개 중에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방이 2개였는데 이 전체 평수에 대한 임대료가 아니라 이 방 2개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반전세 형식으로 책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서 공직자 재산 등록 시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어서 이 공직자 재산 등록을 완료했던 것이라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도 본격적인 검증 절차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또 한 명의 인사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오늘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고위직을 지냈던 3사람이 모두 정권 교체를 외치는 상황.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